592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타입캐스트의 AI성으로 녹화하였습니다. 책 제목,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소식의 과학. 저자, 정재훈. 출판일, 2023년 7월 19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적게 먹는 소식으로 건강해지자. 책 소개. 어떻게 먹어야 할까? 적게 먹어야 한다. 너무 당연하다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식. 전직 푸드파이터이자 현직 푸드라이터인 소식 전도사 어쩌다 어른 정재훈 약사가 말하는 과학적인 장수 비결. 소식하면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고? 그럼 왜 소식이 몸에 좋을까? 알 듯 모르는 소식의 비밀을 새롭게 파헤치는 진짜 소식 가이드. 건강하게 살려면 소식을 하면 된다. 오래 살려면 소식을 하면 된다. 살을 빼려면 소식을 하면 된다. 말은 너무나 쉽다. 누구나 이 간단한 답을 알고 있다. 그러나 소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그러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여기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기에 소식과 다이어트, 건강을 둘러싼 수많은 질문은 진정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다. 왜 소식을 하면 건강해질까? 우리 몸은 일정 이상의 칼로리, 열량을 필요로 하지 않나? 아침 식사를 거르면 아침 식사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살이 찐다던데? 정재훈의 생각하는 식탁을 통해 식탁 위의 담론을 과학의 장으로 끌어들인 저자 정재훈 약사가 이번에는 소식의 이모저모를 완전히 파헤친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소식은 단순한 미용 목적의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다. 무작정 굶는 것 또한 아니다. 소식은 우리 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살기 위한 총체적인 비결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저자는 막연히 좋다는 이야기를 넘어서 소식의 기전과 효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소식에 대한 저자의 관심은 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500년 전에 이미 소식을 실천하며 전파하기도 했던 이탈리아의 알비제 코르나로가 서두의 주인공이다. 그는 30대 초반에 이미 당뇨병과 관절염, 통풍 등의 증세를 보였으며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시한부 판정까지 받았다. 그러나 의사의 권고에 따라 식습관을 개선하고 극적인 변화를 맞았다. 자신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식습관을 바꾸기를 권하고 다니는 열렬한 지지자가 된 것이다. 바로 소식 지지자 말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500년 전의 원조 소식 전도사 알비제 코르나로가 남긴 저서와 그의 영향을 받은 근현대의 항노화학자, 연구자 등을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소식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는 이미 존재해왔던 소식을 재발견하고 그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나가는 소식의 일대기이기도 하다. 소식이 좋다는 막연한 믿음 자체는 그렇게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사람이라고 하는 생물을 실험동물로 삼아 연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더러 사람은 너무 수명이 길고 통제가 어려운 변이니 많아 사람의 수명과 건강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신 현대의 연구자들은 소식의 효과를 직접 실험으로 알아보는 대신 메트포르민, SGLT 억제제 등 소식의 효과를 흉내낼 수 있는 약을 통해 소식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 지금 미국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국내에도 도입 예정인 오젬픽, 위고비 등의 다이어트 신약 또한 마찬가지다. 본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이 약들이 어떻게 다이어트 약으로 돌변한 걸까? 저자는 이 과정을 추적하며 살 빼는 약의 기전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소식의 효과를 깊게 파헤친다. 그리고 이를 거쳐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물론 답은 정해져 있다. 소식이다. 그러나 이 책을 읽기 전 생각하는 소식과 읽고 난 후에 생각하는 소식이 결코 같은 것은 아닐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소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일러준다. 그리고 동시에 소식을 이해하고 이 습관을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게끔 길잡이가 되어준다. 지금 여기에서 진짜 소식이 시작된다. 저자 소개. 저자, 정재훈, 약사 약학자. 약사, 푸드라이터. 주변 사람들이 푸드파이터인지 푸드라이터인지 헷갈려 할 정도로 먹는 일에 진심이다. 캐나다 이민 시절 100kg 직전까지 체중이 불었다가 20kg 이상 감량하면서 음식 환경이 체중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실감했다. 그 이후 체중을 제법 잘 유지하던 중 코로나19로 집에서 요리해 먹는 일이 늘어나며 다시 살쪘다.
이번 책을 쓰면서 9kg을 감량하고 현재는 바디 프로필을 목표로 운동 중이다. 거의 매일같이 쏟아지는 다이어트 신약, 운동, 식단에 대한 새롭고 흥미진진한 연구 결과 덕분에 책을 쓰는 내내 행복했다. 앞으로 책을 계속 개정하면서 소식의 즐거움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 그동안 쓴 책으로 음식에 그런 정답은 없다. 정재훈의 생각하는 식탁, 정재훈의 식탐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들어가며 첫 책 생각하는 식탁을 쓰고 9년이 지났다.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내가 책에서 내놓은 답은 무엇을 먹느냐가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의 답은 얼마나 먹느냐에 있다. 음식을 먹을 때 중요한 것은 질보다 양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는 게 좋은가? 적게 먹어야 한다. 강연에서 이렇게 말하면 대체로 청중의 반응은 수긍하는 쪽이다. 소식이 유익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다. 하지만 왜 적게 먹어야 하는가? 소식에는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 내가 이 질문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알비제 코르나로어 바이스커나로라는 흥미진진한 이탈리아인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부터이다. 르네상스 시대 베니스에서 부와 명성을 쌓은 코르나로는 소식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건강 비결에 대한 책을 썼다. 나도 이 책을 쓰면서 9kg을 감량했다. 근육량은 조금 증가했고 체지방률은 5% 이상 줄었다. 6개월 동안 소식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실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식에 적응하고 운동량을 늘리면서 무기력하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코르나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물론 이런 체험담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소식이 효과적인지 알 수 있으려면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 그런데 바로 지금 그런 과학적 지식과 발견이 이어지고 있다. 열량 제한의 효과를 흉내낸 약을 통해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소식이란 우리 몸에 어떤 의미이며 인체는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 장은 500여 년 전 소식으로 불멸을 꿈꿨던 알비제 코르나로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소식의 선구자였던 코르나로와 그의 저작을 계기로 많은 연구자들이 소식에 관심을 가져왔다. 당연한 일이다. 건강한 삶과 수명 연장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마지 않는 일이니까. 그러나 실제로 소식이 인간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무리가 따른다. 대신에 연구자들은 2에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SGLT 억제제, 메트포르민 등 소식의 효과를 흉내낼 수 있는 약을 통해 소식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여러 셀럽의 선택을 받으면서 다이어트 신약으로 각광받고 있는 약물을 소개하며 이 탁월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약물의 기전을 설명한다. 책에서 소개한 어떤 약이든 건강과 수명 연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다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들 약물은 소식의 효과를 비교적 간편하게 흉내낼 수 있는 약물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강과 장수하는 삶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5장과 6장에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결하게 설명한다. 사람은 이유를 알고 나서야 비로소 행동한다. 적게 먹는다는 게 우리 몸에 어떤 의미인지, 적당한 운동이란 어느 당 떨어진다. 에서 시작하는 간식 시간은 이제 그만 소식을 돕는 혁신적인 도구, 아이오비. 간헐적 단식이 효과를 내려면 공복을 유지하는 동안 혈당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 혈당이 낮은 채로 있어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게 유지하면서 자가포식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인체가 기능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혈당치가 높으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혈당을 낮게 유지하려면 음식을 안 먹고 버티거나 또는 음식을 먹더라도 당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적게 먹어야 한다. 내 경우 그릭 요거트 크게 한 숟가락, 올리브유 작게 한 숟가락, 블랙커피 한 잔을 먹고 나면 오전 11시까지는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반드시 그릭 요거트와 올리브유가 아니어도 저탄수화물, 고지방, 고단백질 식단으로 아침 식사를 하면 저지방 식단에 비해 하루 중 혈당치 변화 폭을 줄이고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배가 고프면 당근 스틱을 몇 개 집어들거나 우유를 한 잔 마시기도 한다. 간헐적 단식 같은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것도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불필요한 부담을 떨쳐버리고 내가 약간의 간식을 하며 버틸 수 있는 건 연속당 측정 시스템이라는 의료기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속당 측정 시스템은 원래 당뇨병 환자를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개발되었다. 팔 뒤쪽 피부의 500원 동전보다 조금 크고 동전 2.5개를 겹친 두께의 센서를 위팔 아래 삼두박근 쪽으로 붙이고 스마트폰으로 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센서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은 혈당치 확인은 쉽고 간단하다. 체크하고 싶을 때마다 그저 스마트폰을 센서 가까이 가져다 대면 된다. 정상 혈당치는 공복에는 70에서 100mg/d 식후 2시간에는 140mg/d이다. 일상에서 당이 떨어진다며 뭔가 먹어야겠다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만 실제로 당이 떨어져서 배가 고픈 경우는 드물다. 연속당 측정 시스템으로 확인해보면 당은 거의 항상 정상 범위를 유지한다. 내려가는 듯하면 간에 저장해 둔 글리코겐으로 혈당치를 다시 정상 범위로 되돌린다. 그러면 당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는 걸까? 바로 호르몬 신호 때문이다. 배고픔을 유발하는 그렐린 호르몬이 증가하면 먹을거리를 찾게 된다. 사람의 식욕은 외부적 신호에 따라서도 움직인다.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빵 냄새, 구운 고기 냄새처럼 맛 좋은 음식 냄새가 나면 식욕이 솟구칠 수 있다.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나 불안이 계속되면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음식을 찾을 수 있다. 때로는 갈증과 배고픔을 혼동하기도 한다. 혈당치를 확인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하면 지금 배고픈 상태가 저혈당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인한 느낌인지 조금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런 디바이스는 상호 연결되어 사용자의 건강 지표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며 결과를 분석하여 건강관리를 도와주므로 IOP Internet of Body라고 부른다. IOP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센서는 감각의 확장이다. 우리의 각만으로는 저혈당이라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혈당은 정상 범위인데 배가 고픈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지만 웨어러블 센서를 사용하면 더 분명히 파악이 가능하게 도와주는 것도 그러한 인간 감각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말은 많지만 이런 기기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석이 적은 편이다. 이런 장치는 우리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온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처럼 감각은 행동을 일으킨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웨어러블 센서가 감각의 확장이라면 이런 센서를 통해 확장된 감각도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운동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에서 오늘의 활동 추세를 알려주면서 목표에 도달하도록 격려하면 걷기나 계단 오르기로 어떻게든 활동량을 늘리려고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14일 동안 당 측정 센서를 부착하고 있으면서 내 행동에도 몇 가지 변화가 생겼다. 중간에 배가 고파서 간식을 찾을 때 걱정이 줄었다. 초콜릿 한 조각에 우유 반 잔 정도로는 혈당 변화가 크지 않다는 걸 알고 나면서부터 배가 고플 때 무엇을 얼마큼 먹어야 할지 파악하게 된 덕분이다. 또 한 가지 변화는 술을 더 적게 마시게 되었다는 것이다. 술을 마시고 나면 저혈당이 온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 측정 센서를 착용한 첫날 자다가 새벽에 악몽을 꾸면서 깼다. 꿈속에서 나는 차를 운전해서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도로를 달려가는 느낌이었다. 평균 경사도 29.3% 16.33로 기네스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뉴질랜드 두네딘의 볼드윈 스트리트보다 더 경사진 느낌이었다. 게다가 눈길이었다. 차가 가다가 설 때마다 불안했다. 하지만 의아했다. 왜 숨이 차지? 나는 운전석에서 핸들을 잡고 있을 뿐이고 힘을 쓰는 건 내가 아니라 자동차 엔진일 텐데 말이다. 그제야 꿈이라는 걸 알고 잠에서 깼다. 나는 평소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2에서 3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이다. 그런데 이렇게 꿈을 꾸고 생생하게 기억한 것은 음주로 인한 저혈당이 왔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 뒤에 마신 와인 3잔이 문제였다. 뇌는 자는 동안에도 포도당을 필요로 한다. 자고 있을 때 공복 혈당을 유지하는 역할은 이번에도 간의 몫이다. 글리코겐으로 저장해둔 탄수화물을 열심히 당으로 분해하여 뇌에 공급한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고 대사하느라 바빠서 간이 글리코겐 분해를 덜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뇌에 포도당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혈당이 떨어지면 악몽을 꾸게 되는 것이다. 내가 새벽에 가벼운 저혈당이 온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음주가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다가 저혈당으로 악몽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그런 지식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다. 이후 술을 한 잔 마실 때마다 혈당을 자주 체크했다. 나는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편인데 이런 사람일수록 알코올의 독성에 취약하다. 술을 한두 잔 마시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그와 달랐다. 식사와 함께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짧게 저혈당이 올 때가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주량을 확실히 줄였다. 아주 안 마시는 건 아니지만 전과 비교하면 술 마시는 횟수와 양 모두 3분의 1 수준이다.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말을 들어도 직접 체험하기까지는 솔직히 별 감흥이 없었다. 경험하고 나니 다르다. 건강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행동을 바꾸는데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인과성을 납득하는 일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하면 전문가가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런 인과성을 이해하고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아직까지는 사용자가 직접 주기적으로 스마트폰을 팔에 부착한 센서 근처로 가져다 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고, 이를 귀찮아할 경우에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을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면 연속당 측정 시스템 같은 의료기기의 사용이 초기의 식습관을 세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음식별로 먹는 양을 어느 정도로 조절할 경우 혈당 변화 폭이 작아지고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파악하기에 좋다. 연속당 측정 시스템을 사용하면 좋은 점 또 한 가지는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음식의 효능에 대해 실제로 그러한지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역을 먹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기사가 정말 맞는지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미역은 건강식품으로 기사나 방송으로 자주 소개되는 단골 손님이지만 내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미역국과 밥, 김치, 김으로 식사한 뒤 15분이 지난 시점 당 수치가 158까지 치솟았다. 미역에 들어있는 점액다당류 덕분에 미역과 밥을 같이 먹으면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늦출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 미역에 점액다당류가 들어있는 건 맞지만 그건 그냥 미역 속에 들어있을 뿐이지 밥을 감싸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점액질은 미역 속의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밥에 탄수화물이 소화 흡수되는 것을 늦추기는 어렵다. 연속당 측정기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더 다양해지고 사용하기 쉬워진다면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음식의 효능에 대해 과장하는 기사와 유튜브 동영상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콩을 매일 먹으면 나타나는 몸의 변화 7가지. 달걀을 매일 먹으면 우리 몸에 생기는 변화와 같은 제목으로 조회수를 높이려는 기사와 동영상만 사라져도 우리는 훨씬 기분 좋게 음식을 고르고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약과 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우리는 약을 통해서 우리 몸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다. GLP-1 유사체처럼 인크레틴 호르몬을 본떠 만든 약 또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GLP-1 유사체 약물은 아직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정확히 어떤 기전으로 약이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점이 많다. 약효의 일부는 소식으로 인한 체중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일부는 GLP-1 수용체의 약물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듯하다. GLP-1의 발견에 기여한 연구자 중 한 사람인 토론토 대학교의 데니얼 드러커 다니엘 드러커 교수는 생쥐를 사용한 동물 실험으로 이들 약물이 심장과 간장 질환의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가 GLP-1 수용체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GLP-1 수용체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생쥐와 유전자 조작으로 GLP-1 수용체 발현을 막은 생쥐에게 일부러 고지방식을 먹여서 지방간 질환과 동맥 플라크 생성을 유도한 다음 GLP-1 유사체의 약물을 투여하고 효과를 비교한 것이다. 실험 결과 두 그룹의 생쥐가 모두 체중은 동일하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간에서 염증을 줄이고 지방간을 치료하는 효과는 GLP-1 수용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생쥐에게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LP-1 유사체의 약물의 일부 작용이 수용체와 결합하는 데서 나타나며 체중 감소와는 독립적인 것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체중 감소, 혈중 포도당 수치, 혈중 지질 수치를 감소시키고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플라크를 줄이는 효과는 GLP-1 수용체를 제거한 생쥐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GLP-1 유사체가 인체에서 다양한 효과를 내는 기전이 조직과 장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소식으로 인한 효과가 있고 GLP-1 수용체의 약물이 결합하여 내는 효과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과학의 놀라운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질환들에 대한 그림은 여전히 흐릿한 것들이 많다. 같은 병명의 질환이지만 사람마다 그림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그림이 더 선명해질 거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때로는 새로운 약의 발견이 질병과 몸의 그림을 더 선명하게 할 것이고, 때로는 선명해진 그림 덕분에 새로운 약이 발견될 것이다. GLP-1 유사체 약물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소식의 효과와 인체의 생리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소식에는 노화를 늦추고 암, 당뇨병과 같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소식인가? 적게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가장 오래된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식사법이다. 인류의 역사는 사냥과 채집으로 식량을 구해야 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프리카 대초원에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포식자의 성공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야생에서 사자의 사냥 성공률은 25%, 늑대는 14%, 북극곰은 10% 수준이다. 미국의 현장 생물학자 조지 샬러 조지 셜러의 추산에 따르면 호랑이의 사냥 성공률은 5%에 불과하다. 이들 포식동물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냥 성공률을 조사하기란 어려운 일이므로 이러한 수치는 정확한 통계보다는 추측에 가깝다. 우리 선조의 사냥 성공률을 알기란 더 어렵다. 하지만 아직 지구상에 남아있는 수렵채집인 아프리카 북부 탄자니아의 하드자족 캣츠의 사냥 성공률은 3.4%로 알려져 있다. 저명한 인류학자이며 미국 유타대학교 교수인 크리스틴 헉스가 하드자족 사람들과 함께 장기간 야영하면서 관찰하고 기록한 믿을 만한 결과이다. 호크스에 따르면 하드자족은 덩치 큰 동물 사냥에는 거의 항상 실패했다. 이 정도 성공률이면 사냥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렇기에 호크스는 우리의 옛 조상 역시 사냥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이고 채집을 통해 영양을 보충하며 살아갔으리라고 추측한다. 농업을 시작하기 전 인류의 식생활은 주변 상황에 따라 변동했다. 사냥과 채집의 성공 여부에 따라 한동안 잘 먹는 시기가 지나가면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 굶주리기도 했을 테다. 농업이 시작되고 이를 바탕으로 문명이 세워지고 나서도 삼시세끼란 말은 인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평범한 사람들에게 식사란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둬야 하는 것이었지, 끼니마다 또는 배고플 때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그 사이에는 간식을 섭취하라는 현대 영양학적 조언은 과거에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다. 인간에게 끼니는 사회적 약속이지 인체의 생리적 필요에 맞춘 게 아니다. 복잡한 예를 들 필요 없이 아침을 먹든 먹지 않든 직장인의 점심시간이 정오에 맞춰진 것만 봐도 그렇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신경과학을 연구하다가 2019년에 은퇴하여 지금은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마크 왓슨 교수가 인체가 삼시세끼가 아니라 간헐적 단식에 맞춰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 메슨의 설명에 따르면 단식하는 시간 동안 인체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에너지가 부족한 도전적 상황을 어떻게 참고 이겨낼 것인가에 집중하게 된다.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일보다는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해체하고 그 아미노산으로 생존에 필수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열량 제한이 작동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은 마냥 굶는 것이 아니다. 16시간 동안 단식하든 24시간 또는 48시간을 단식하든 간에 단식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식사를 재개하면 뇌와 다른 인체 기관에서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메슨의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에는 단순한 체중 감량 이상의 효과가 있다. 단식을 하면 뇌 건강과 행복감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고 화내기 쉬운 사람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 이런 간헐적 단식의 효과는 다소 역설적으로 보인다. hangry라는 새로운 영어 단어가 사전에 등재될 정도이다. 배고픈이란 뜻의 hungry와 화난이란 뜻의 angry를 합친 말이다. 배가 고프고 혈당 수치가 내려가면 뇌의 에너지 공급이 줄어든다.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사랑하는 뇌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하여 어떻게든 혈당을 다시 올리려고 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 호르몬은 사람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만든다. 배고프면 화가 나기 쉬운 데는 이런 생물학적 이유가 숨어 있다.
그런데 어떻게 간헐적 단식을 하면 뇌 건강과 행복감에 도움이 된다는 것일까? 신경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돕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물질이 뇌에서 더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뇌 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이름의 이 신경성장인자는 배고픔이 주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뇌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간헐적 단식의 이런 효과는 직접 단식을 시도해본 사람이라면 경험으로 알게 된다. 처음 1에서 2주 동안은 배가 고플 때 짜증이 나는 일이 잦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고플 때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배가 고픈데 왜 뇌가 더 기민하게 반응하는지는 현대인보다 원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해하기 더 쉽다. 배가 고프다는 것은 먹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고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굴리게 된다는 게 메슨의 설명이다. 내 경험상 이런 메슨의 설명을 머릿속에 기억해뒀다가 간헐적 단식 중에 떠올리는 것은 배고픈 걸 참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메슨은 동물 실험을 통해 간헐적 단식이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뿐만 아니라 뇌졸중,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질환 위험을 낮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실험 동물을 사용한 연구에 따른 것이어서 사람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적어도 간헐적 단식이 정상 체중이거나 과체중인 사람에게 체중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을 낮추며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다수 존재한다. 메슨은 자신의 이러한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세포에게 약간의 스트레스를 주고 여기에 적응하도록 하여 미토콘드리아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DNA 복구와 자가포식을 강화하는 쪽의 신호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간헐적 단식이 이런 효과를 내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식사 뒤에 인체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자. 식후 4시간 동안은 음식에서 소화 흡수되어 체내로 들어오는 당분에 의해 혈당이 유지된다. 물론 식사를 한다고 바로 혈당치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위장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음식이 잘게 쪼개져 소화 흡수되면서 식후 15분 정도가 지나면 비로소 혈당이 오르기 시작한다. 당뇨병 환자에게 저혈당이 올 때 포도당 캔디나 과일 주스를 마시고 15분 뒤에 혈당을 체크하는 것은 당분이 소화 흡수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피 속의 당이 늘어나도 세포가 이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런데 세포 속으로 당이 그냥 들어갈 수는 없다. 빗장이 걸린 세포로 당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필요하다. 바로 이런 열쇠 역할을 수행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이다. 인슐린은 근육세포 속으로 당을 밀어넣는 역할을 하는데 더해 지방세포에도 작용한다. 인슐린이 지방세포에 작용하면 당과 지방을 지방세포 속으로 밀어넣어 저장하는 효과도 있다. 인슐린 분비가 과하면 지방은 더 많이 저장되고 지방의 분해는 억제된다. 식후 4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인슐린 분비는 줄어들기 시작하고 배가 살짝 고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포도당만 좋아하는 뇌가 짜증을 내기 시작한다. 무게로는 인체의 2%에 불과하지만 하루 기초대사량의 20%를 소비한다는 바로 그 내 말이다. 우리가 쉬고 있을 때 뇌는 피 속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의 60%를 가져다 쓴다. 이렇게 포도당을 사랑하는 뇌가 포도당을 내놓으라고 외치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간에 저장된 탄수화물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뇌와 다른 장기에 공급하기 시작한다. 그래도 안 먹고 참으면 다음 단계에 진입한다. 과학자들이 대사 전환 메타볼릭 스위치라고 부르는 단계이다. 뇌가 선호하는 포도당 대신 어쩔 수 없이 지방산과 지방산에서 유래한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시점이다. 평소에 뇌와 인체가 좋아하는 에너지원은 포도당이다. 포도당이 충분할 경우 케톤은 적은 양만 만들어진다. 하지만 단식을 하거나 운동을 오래 하여 포도당을 소진하면 그때는 포도당 대신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소모하고 인체가 지방의 저장보다 사용 쪽으로 태세를 전환하게 되면 체중이 줄어든다. 이러한 대사 전환은 간헐적 단식이 비만과 그로 인한 대사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된다. 어떻게 간헐적 단식이 이런 효과를 낼까? 지방을 사용하려면 피 속을 돌아다니는 인슐린이 줄어들고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소모해야 한다. 그러려면 굶어야 한다. 반대로 끼니와 끼니 사이에 간식을 먹으면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기 어렵고 그만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도 어렵다. 그러면 얼마나 굶어야 할까? 최소한 10에서 12시간은 굶어야 비로소 지방을 태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간에 글리코겐이 얼마나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대사 전환까지 길게는 36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최소한 12시간은 굶어야 효과를 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반면 하루 3끼를 먹는 사람은 글리코겐을 소진할 일이 없다. 식후 혈당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또 먹어서 올리는 일이 낮 동안 반복되고 밤에 자는 동안에는 저장한 탄수화물로 혈당을 유지하다가 아침이 되면 식사로 다시 끌어올린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므로 저장된 지방을 소모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케톤이 생겨날 일도 없다. 일주일에 닷새는 평소대로 식사하고 이틀은 최소한의 열량, 여성 500kcal, 남성 600kcal만을 섭취하는 5위 간헐적 단식 또는 격일로 단식을 할 때는 지방산과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대사전환이 이뤄지고 지속되는 시간이 14에서 16시간 이상으로 긴 편이다. 하루 중 18시간을 굶고 6시간 동안에만 식사하는 방법으로 단식할 경우는 굶는 시간의 마지막 6에서 8시간 동안 지방산과 케톤의 소모가 늘어나고 혈중 케톤 수치가 올라간다. 보통 가장 인기 있는 간헐적 단식법인 16-8즉 16시간 단식 후 8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방법으로는 마지막 4에서 6시간 동안 지방산과 케톤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면 인간의 노화 방지와 수명 연장에도 효과가 있을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 연구 결과는 드물다. 2018년에 미국 연구팀이 다발성 경화증 MS 환자를 대상으로 2개월 동안 간헐적 단식과 섭취 열량 제한 중 하나를 따르도록 하고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은 세 번째 그룹과 비교한 결과 간헐적 단식과 섭취 열량 제한 소식 다이어트 양쪽 다 체중이 줄고 증상이 완화되었다. 부작용 면에서도 둘 다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간헐적 단식과 소식 둘 중 어느 쪽으로든 섭취 열량을 줄이는 게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게 큰 부작용 없이 체중을 줄이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마크 메슨이 발표한 2007년 연구에서는 과체중이며 가벼운 천식을 앓는 환자가 간헐적 단식을 하면 도움이 되는지 살펴봤다. 참가자들은 격일로 하루는 원래대로 식사하고 다음 날은 평소 섭취 열량의 20%만 먹도록 했다. 2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간헐적 단식을 계속한 결과는 놀라웠다. 참가자들의 체중이 8% 줄고 천식 증상이 좋아졌으며 삶의 질도 향상됐다. 또한 가벼운 천식 환자가 24시간 단식을 하고 나서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염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견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증상 완화가 있다고 해서 천식약 대신에 단식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연구는 소수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스테로이드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가벼운 천식 환자에 대한 것이었다.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서는 단식이 암의 재발을 막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초기 단계의 유방암 환자 2,4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약 400명이 7년 내에 새로운 종양이 생겼는데 공복 시간에 따라 재발률의 차이가 있었다. 밤 13시간 동안 단식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재발 위험이 26% 낮았다. 관찰 연구의 한계상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고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정확히 알기도 힘들다. 하지만 혈당이 모자랄 경우 빠른 성장과 증식을 위해 더 많은 당을 필요로 하는 암세포가 정상 세포에 비해 단식 중 당의 농도가 낮게 유지되면 더 취약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간헐적 단식에 대한 제일 놀라운 연구 결과는 1957년 스페인의 요양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연구자들은 120명의 60대 노인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한쪽은 평소대로 식사하도록 하고 다른 한쪽은 간헐적 단식을 하도록 했다. 실험 대상자가 연로한 만큼 완전히 굶는 방식은 아니었다. 하루는 평소대로 먹고 다음 날에는 평소의 절반인 약 900kcal만을 섭취하도록 제한했다. 이렇게 3년을 요즘 윤리 기준으로 보면 길어도 너무 길다 교차 식단으로 단식하게 한 다음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평소대로 먹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은 날이 간헐적 단식 집단에 비해 2배 더 많았다. 사망자 수도 일반 식단 사망자 수 13명, 가교차 식단 사망자 수 6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윤리적으로 재현하기 매우 어려운 연구 결과이고 참가자 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지만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간헐적 단식의 효과 자체는 긍정적이다. 간헐적 단식의 체중 감량 효과. 역사적으로는 단식을 종교적 이유나 정치적 항해 수단으로 실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간헐적 단식에 대한 연구 중에는 라마단 기간 이슬람교도를 대상을 한 게 많다. 이슬람 음력 기준으로 9월에 해당하는 절기로 약 30일 동안 계속되는 이 기간 동안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을 해야 한다.
지역별로 해 뜨는 시간이 달라지므로 이렇게 단식하는 시간은 11시간에서 18시간 정도가 된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의 수가 세계 인구의 약 24%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에서 단식을 옹호한 사람 또한 적지 않다. 벤저민 프랭클린 또한 단식이 몸에 좋다고 여긴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는 가장 좋은 약은 쉬면서 단식하는 것이라고 했다. 파슨임즈가 알비제 코르나로의 책을 미국판으로 펴낼 때 프랭클린의 에세이를 포함시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작가 마크 트웨인은 보통의 아픈 사람들에게는 약간 굶는 것이 최고의 약과 의사보다 실제로 더 나을 수 있다. 라고 말했다. 2020년대에 들어 간헐적 단식의 의미는 더 확장됐다. 이제 간헐적 단식은 건강, 체중, 수명 연장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가장 인기 있는 다이어트이다. 물론 그 중에서도 대다수에게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체중 감량이다. 간헐적 단식은 제니퍼 애니스톤, 제니퍼 애니스턴, 비욘세 비욘세, 베네딕트 컴버배치, 휴 잭맨, 크리스 프라트 같은 할리우드 스타의 체중 감량과 건강관리법으로 유명하다. 체중 감량 면에서 간헐적 단식의 효과는 어떨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감량폭에는 상당한 개인차가 있다. 하지만 2015년 호주 연구팀에서 40건의 연구를 모아서 분석한 결과 10주 동안 체중이 3에서 5kg 줄어든 경우가 제일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을 늘린다고 하여 체중이 더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다. 다른 다이어트와 마찬가지로 간헐적 단식도 처음에는 빠르게 체중이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점점 체중 변화가 줄어든다. 어떤 방식으로 다이어트하든 처음에 체중이 잘 빠지는 이유는 글리코겐과 관련되어 있다. 보통 사람의 몸에는 간에 100g, 근육에 500g 정도, 총 600g의 글리코겐이 저장되어 있다. 글리코겐은 탄수화물이며 물과 친하여 자기 무게의 3에서 4배 되는 양의 수분과 함께 저장된다. 전분에 물을 넣어서 끈적끈적하게 반죽된 상태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 실제로 글리코겐이 차지하는 무게는 600g의 4에서 5배인 2.4에서 3kg에 달한다. 간의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된 탄수화물은 12시간 이상 단식하면 소진되고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고강도의 운동이나 장시간 운동으로 소진 가능하다. 다이어트로 섭취 열량을 줄이고 운동과 단식으로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을 전부 써버리면 2에서 3kg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주일 동안 2에서 3kg이 안 빠지면 환불해준다는 다이어트 광고 문구는 이런 이유로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 초기에 줄어든 것은 체지방이 아니라 저장해둔 탄수화물이므로 원래 식단으로 돌아가면 체중 또한 금방 원상복구된다. 체지방을 줄이고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간헐적 단식은 그런 식으로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식사법으로 적절하다. 일주일 단식과 같은 조금 더 극단적인 방법에 비하면 16시간 동안 굶고 8시간 동안 식사하는 방법은 훨씬 쉽다. 저녁 8시부터 안 먹고 다음날 첫 끼니를 정오에 먹는다면 16시간 단식하게 되는 셈이니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긴다. 아침을 건너뛰게 된다는 것이다.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왕자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 라는 영어권 격언도 있는데 이래도 될까? 아침 식사를 잘 먹어야 건강에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은 게 사실 아닌가? 소식할 때 영양제를 따로 먹어야 할까? 코로나19라는 세계적 감염병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확실하다. 요즘은 2030세대도 열심히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 전국 MZ세대 16에서 43세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강기능식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4%가 영양제를 복용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영양제를 복용한다는 사람도 많았지만 36.1% 대다수는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영양제를 복용한다고 답했다. 70.2% 이렇게 기대하는 건 당연하다. 비타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인간의 활력과 건강에 필수적 영양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비타민 결핍 또는 부족 시에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비타민 B3로도 불리는 나이아신 하나만 부족해도 피부염, 설사, 정신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 과거 유럽에서 흡혈귀 전설이 유행했던 게 나이아신 결핍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다. 남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옥수수가 전해지면서 가난한 유럽 농민들이 옥수수를 주식으로 먹게 됐다.
불행히도 이들 농민은 옥수수에서 나이아신이 체내로 흡수될 수 있도록 가공하는 방법을 몰랐다. 이로 인해 펠라그라플라그를 앓다 죽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들의 증상이 흡혈귀에 대한 묘사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다행히 요즘에는 이런 일이 잘 생기지 않는다. 우리식으로 말해주시기 밥이던 시절에는 현미밥을 먹느냐 백미밥을 먹느냐에 따라 비타민 섭취의 차이가 날 수 있었다. 요즘엔 다르다. 작년 1인당 쌀 소비량이 하루 158g, 밥으로 치면 1.5공기이다. 주식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음식을 먹는 만큼 영양소가 부족할 가능성도 낮다. 평소 골고루 먹는 사람이라면 건강 유지를 위해 영양제를 따로 챙겨 먹어야 할 필요는 거의 없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나 편식이 심한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그럴 때는 종합 비타민제라도 하나를 챙겨 먹는 게 좋다. 연령을 불문하고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 이런 소비자의 관심을 반영하여 방송이나 강연 중에 20대, 30대, 40대, 50대 각각의 연령대에 맞는 비타민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곤 한다. 굳이 연령대별로 설명하자면 나이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조금 부족해지기 쉬운 정도이다. 노년층에는 입맛이 떨어져서 물에만 밥에 김치만 먹는 식으로 식생활이 변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쉬운데 이를 차와 토스트 증후군 D&토스트 신드롬이라고 한다. 잼 바른 토스트와 홍차만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린다는 의미이다. 그런 단백질 부족을 빼면 연령별로 필요한 영양소가 따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식이나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영양 균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종합 비타민제나 건강기능식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령대보다는 내 식단과 생활습관을 돌아보고 고르는 게 현명하다. 가령 흡연자가 비타민 A를 과잉 섭취하면 폐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유튜브에선 철분과 아연, 칼슘 등을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덜 된다며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 자주 본다. 빈혈 때문에 철분제를 따로 먹는 사람이 아니면 걱정할 것 없다. 대부분의 미네랄은 함께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하며 경쟁한다. 하지만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할 때처럼 둘을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줄어드는 이점도 있다. 칼슘은 변비, 마그네슘은 설사를 유발하지만 함께 먹으면 그런 부작용이 상쇄된다. 건강을 챙기더라도 불안 마케팅에는 휘둘리지 않는 게 좋다. 나도 평소 식탁에 비타민C 블리스터 팩을 하나 올려둔다. 매일 열심히 챙겨 먹진 않는다. 하지만 술 마신 다음 날이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한두 알 먹곤 한다. 이렇게 먹으면 도움이 되냐고? 기분이 좋은 건 확실하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기대를 접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술 마신 다음 날 챙겨 먹는 비타민C가 알코올 해독이나 숙취를 돕는다고 볼 만한 근거는 아직 없다. 다시 말하지만 소식이나 간헐적 단식 중인 사람이라고 해도 식사만 제대로 한다면 굳이 별도의 보충제나 영양제를 챙겨줄 필요는 없다.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섭취가 충분한지 점검하는 정도면 된다. 그렇다면 운동은 어떨까? 간헐적 단식이 소식보다 낫다는 이유는 실제 생활에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소식보다 쉽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늦은 저녁 식사 모임이 자주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경우에 매번 양을 조절하기란 쉽지 않다.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즐거운 분위기 때문에 과식하는 경향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려는 욕망 때문에 더 많이 먹기도 한다. 건강을 위해 삶에서 누려야 할 즐거움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니 그런 모임에 안 나갈 수도 없다. 즐겁게 식사하고 온 뒤에 다음 끼니를 굶거나 가벼운 간식만 먹고 건너뛰는 게 현실적인 타협안이다. 다만 과음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은데 과음 다음 날에는 누르고 있던 식욕이 폭발하기 쉽기 때문이다. 식단 조절인가 다이어트 약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식단 조절과 다이어트 약 어느 쪽이 정답일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이어트 업계의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의 다이어트 관련 산업 규모는 2022년 기준 연간 102조 원 76억 달러이 넘을 정도로 크다. 비교하자면 2021년 국내 기업 중 매출액 100조 원이 넘는 곳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두 곳뿐이다. 다이어트 신약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세 방향으로 갈리는데 신약을 환영하며 받아들이거나 다이어트와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거나 또는 그 중간지대를 추구하는 것이다. 업계 상위 기업 중 하나인 웨이트워처스는 이 중 첫 번째 선택지를 골랐다. 웨이트워처스는 2023년 4월 원격 의료 플랫폼 회사인 시퀀스를 인수했다. 원격으로 오젬픽, 위고비,
마운자로와 같은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는 의사와 환자를 연결시켜주는 비즈니스에 뛰어든 것이다. 웨이트워처스 고객 일부는 실망하거나 반발했다. 그도 그런 게 지난 60여 년 동안 웨이트워처스가 내세운 다이어트 방식은 자신이 먹는 음식을 셀프 트래킹하면서 몸무게를 자주 측정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애써 살을 뺐더니 이제는 약을 쓰라고? 험난한 길을 걸어 체중 감량에 성공한 기존 고객이 화를 낼 만하다. 하지만 웨이트워처스로서는 어쩔 수 없는 변화였다. 2020년 500만 명을 넘겼던 고객 수가 매년 크게 감소하여 2022년 말에는 350만 명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웨이트워처스에 인수 합병된 이후 시퀀스 홈페이지에는 GLP-1 의약품을 이용해 체중을 감량하는 게 차세대 치료법이라면서 회원 가입을 독려하는 광고가 가득 실렸다. 약과 생활습관 조정을 병행하는 자신들의 프로그램으로 26주 동안 평균 15%의 체중 감량이 가능했고 상위 25%는 20%까지도 뺐다는 것이다. 현재 위고비, 마운자로는 미국에서도 당뇨치료제 용도로만 승인되어 있다. 허가한 용도 이외의 적응증의 약을 처방하는 것을 오프라벨업 레이블 처방이라고 하는데 상당수 의사가 이렇게 용도 이외의 처방 내기를 불편해한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든 GLP-1 약품을 구해 체중 감량을 해보려는 사람은 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온라인 블랙마켓에서 이들 약품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까지 한다. 웨이트워처스가 원격 의료 사업에 뛰어든 것은 아마 이런 수요를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다이어트 기업 중에도 비슷한 전략으로 방향을 트는 회사가 늘고 있다. 행동심리학을 이용해 체중과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온라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눔눔도 2022년 가을부터 GLP-1 약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론칭했다. 눔은 컬러 코딩으로 식품을 녹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분류하여 직관적으로 식단 조절을 돕는 심리학 기반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회사이다. 녹색 카테고리라고 해서 음식 색깔이 실제로 녹색인 건 아니다. 통곡물빵, 두부, 퀴노아, 새우, 흰살 생선, 그릭 요거트처럼 열량 밀도가 낮으면서 영양이 풍부한 식품들이 여기 포함된다. 노란색 카테고리는 열량은 좀 더 높으면서 영양소 함량은 덜 고르게 배분된 식품. 빨간색은 열량 밀도는 제일 높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와 같은 미량 영양소는 적게 들어있는 식품이다. 빨간색 식품이라고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녹색 식품을 더 많이 먹는 게 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마치 신호등 같은 컬러 코딩을 이용해서 어떤 음식을 더 많이 먹고 어떤 음식을 덜 먹는 게 좋은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눔과 같은 회사에서도 조용히 처방약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는 건 다이어트 업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짐작하게 해준다. 국내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업계가 GLP-1 약품을 이용한 다이어트를 껴안는 쪽으로 가게 될 공산이 크다. 다이어트 업계는 빠른 효과로 고객을 유치해야 하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관점에서는 다르다. 어떤 약이든 평생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큰 부담이 된다. 약으로 일시적 도움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 건강관리 면에서는 식단 조절과 운동이 더 나은 답이다. 먹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남에게 맡길 수 없는 내 삶의 큰 즐거움이다. 단순한 수명 연장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소식과 운동에 그 어떤 약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적의 운동이란 어느 정도인가? 요즘 인기 있는 운동 방법 한 가지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 HIIT이다. 짧게 격렬한 운동을 하고 몇 분 동안 잠시 쉬었다가 다시 격렬한 운동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짧지만 격렬한 운동을 하면 체력 증진 효과를 얻으면서 근육 세포 속의 에너지 발전소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늘려서 세포 속 에너지 대사를 더 활발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고강도 운동도 지나치게 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저해하여 인체가 포도당을 처리하기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 연구진이 2021년 3월 학술지 셀 메타볼리즘사 메타볼리즘에 발표한 연구 결과이다. 11명의 건강한 남녀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주목할 만하다. 참가자들은 처음 1주 동안 2차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했다. 4분 동안 실내 자전거를 최대한 격렬하게 타고 3분 쉬는 식으로 5번 반복하는 것을 한 세션으로 했다. 연구자들은 매번 운동 강도를 측정하고 참가자들의 다리 근육을 조직 검사하면서 24시간 혈당 조절 추이도 지켜봤다.
2주째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한 세션 추가해서 일주일에 3차례 운동하도록 했다. 3주째는 운동 세션 수를 5회로 늘렸다. 2주째부터는 자전거 타는 시간도 4분과 8분을 섞어서 운동 강도를 높였다. 마지막 4주째는 운동 강도와 시간을 다시 절반으로 줄여서 참가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4주간의 트레이닝 결과 처음에는 운동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2주차에는 참가자들의 체력이 향상되고 혈당 조절 기능도 나아졌으며 근육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의 수도 늘어났다.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어서 전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3주째가 되어 운동량과 강도를 늘리자 상황이 역전됐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전보다 떨어져서 2주째에 60% 수준으로 내려간 것이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되자 참가자들의 포도당 처리 능력도 함께 저하되었고 혈당 수치가 불안정하게 요동치는 패턴을 보였다. 마지막 4주째가 되어서 운동 강도와 시간을 다시 낮춘 뒤에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다시 효율이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2주차 수준보다는 25%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포도당 처리 능력도 마찬가지로 2주차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런 연구 결과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자주 한다고 해서 건강에 더 유익한 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일주일에 3번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5번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게 건강 면에서 더 낫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21년 캐나다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과체중이며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남성 23명을 대상으로 절반은 일주일에 3차례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나머지 절반은 일주일에 5번 30에서 40분 동안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도록 했다. 이 연구에서 격렬한 운동은 30초 동안 가능한 한 최대 속력으로 실내 자전거를 타고 2분 동안 쉬는 것을 4에서 6회 반복하는 식으로 이뤄졌고 중간 강도 운동은 크게 힘들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게 30에서 40분 동안 실내 자전거를 타는 식으로 했다. 운동 시간으로 치면 고강도 그룹은 일주일 운동 시간을 전부 합해도 1시간이 되지 않았고 중간 강도 운동 그룹은 매주 2.5시간을 넘게 운동한 셈이었다. 6주간 이렇게 운동한 뒤에 두 그룹의 건강 지표를 검사한 결과 일단 양쪽 모두 체력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건강 지표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중간 강도 운동 그룹에서만 체지방이 많이 줄고 혈압이 향상되고 지방 대사 능력이 좋아졌다. 혈당 조절은 양쪽 모두 운동한 날만 더 잘 됐다. 고강도 운동 그룹은 일주일에 사흘만 혈당치가 안정적이고 중간 강도 운동 그룹은 일주일에 닷새 동안 혈당이 안정화되었다는 뜻이다. 비록 소규모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운동의 강도와 빈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가끔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 자주 빠르게 걷기 수준의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게 건강에 더 이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생활에서 고강도 운동과 중간 강도 운동 중 하나만 골라서 할 이유는 없다.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보다는 둘을 섞어서 운동하는 게 제일 좋다. 노르웨이 연구 참가자 중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그룹도 고강도 운동만 한 게 아니라 주 5회의 중간 강도 운동 중 2회를 고강도 운동으로 대신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노르웨이 연구에 참가한 70대 성인의 5년간 사망률은 4.6%로 노르웨이 70대 성인의 5년간 사망률이 평균 10%인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다. 운동을 하면 어떻게든 동일 연령대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기왕이면 중간 강도 운동만 하는 것보다 매주 2회 짧은 고강도 운동 세션을 넣어서 운동 강도를 달리해주면 더 좋다. 다만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전문가와 상의한 뒤에 자신에게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는 게 안전하며 중간 강도 운동이 실행 가능성 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 2017년 신부전으로 심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중간 강도 지속 운동을 시도한 사람들의 80%가 처방받은 운동 강도보다 강도를 높여 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처방받은 사람의 경우 51%는 처방된 운동 강도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노르웨이 연구에서 고강도 운동을 하도록 배정된 참가자 중 상당수는 그런 운동의 재미를 느끼고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해서 인터벌 트레이닝을 더 즐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해서 운동하려고 하면 오히려 포기하기 쉽다는 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보는 일이다. 하지만 건강한 성인이라면 재미 삼아 고강도 운동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운동의 효과를 흉내내는 약은 없을까? 물론 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다.
게다가 운동의 효과를 약으로 모방하는 데는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운동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생리적 반응을 유발한다. 약으로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모두 흉내내기 어렵다. 여러 가지 약물을 한 알에 모아 동시에 투여하는 방법도 연구하고는 있지만 아직 제대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운동의 효과가 여러 장기와 조직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운동은 심혈관계, 근골격계, 면역계, 내분비계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 하지만 운동 효과를 모방하는 약은 주로 근육에 미치는 운동의 작용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다. 이런 약으로 운동 효과를 어디까지 따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할 수 없는 신체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운동 모방 약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많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들이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내가 지나치게 운동을 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운동 뒤에 지나치게 피곤하거나 회복이 느리다면 운동 강도나 양이 과하다는 표시일 수 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서도 피로가 계속되거나 운동 자체가 하기 힘들어질 때 무리하게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프로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 개인차는 있지만 나이 들수록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2020년 포르투갈 연구팀이 18건의 연구 논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장시간 지나친 강도로 운동하면 염증성 물질이 증가하여 부상과 만성염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강도 또는 고강도 운동을 적절한 휴식 시간과 함께 병행할 때 운동으로 얻는 유익이 가장 커진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건강을 위한 운동은 인체가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것임을 잊지 않는 게 좋다. 회복 불능이 될 정도로 운동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지만 나를 죽일 정도로 지나치게 운동하는 것은 나를 단명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 적게 먹되 균형을 갖춰서. 그렇다고 모두가 고기를 아예 안 먹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양극단을 피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식단이 이상적이다. 잡식동물인 사람에게 알맞은 식사는 극단적 채식이나 육식이 아닌 채소와 곡물 중심의 식단에 약간의 동물성 식품을 더한 방식이다. 고기를 완전히 끊는 대신 적게 먹는 플렉시테리언 플렉스테리언과 비슷한 식사법이다. 그러나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완전한 비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식사법이기도 하다. 영국의 유명 푸드라이터 비 윌슨 비 윌슨은 자신의 책 식사에 대한 생각 The Way We Eat Now에서 경제와 음식 관련 글을 기고하는 저널리스트 비크람 닥터의 말을 통해 현재의 세태를 드러내 보인다. 비크람 닥터는 원래 케랄라 같은 인도의 해안 지역에는 채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고기 요리도 아닌 그 사이 어디쯤에 위치한 맛있는 요리가 많았다고 했다. 주로 채소를 이용하지만 풍미와 단백질을 더하기 위해 해산물을 약간 넣는 식이었다. 하지만 비크람은 이런 요리 전통이 점차 자취를 감추는 것을 목격했다. 이런 음식들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비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이어야 인기를 얻는다. 음식만 그런 게 아니라 음식에 대한 글을 쓰는 작가도 그렇다. 책에서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비 윌슨은 그런 극단주의자들에게 수모를 당한 적이 있다. 클린 이팅 클린 이팅으로 일약 스타가 된 작가 매들린 쇼 마들렌 쇼와의 토론회에서 클린 이팅의 모순점을 지적받은 쇼가 눈물을 흘리며 팬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바람에 윌슨에게 비난이 쏟아진 것이다. 글루텐 같은 특정 성분이나 가짓과 채소, 적색 육류 같은 특정 음식만 빼고 먹으면 건강이 돌아올 거라는 종교적 믿음에 빠진 사람에게 균형 잡힌 식단으로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상식적 논리는 먹히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믿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일상 음식이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대중의 시선을 더 강력하게 잡아끈다. 대중의 주의를 먹고 사는 미디어는 이런 상황을 악화시킨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 윌슨처럼 과학에 근거하여 균형 잡힌 음식 이야기를 하는 작가보다 매들린 쇼처럼 극단적 주장을 펼치는 사람을 선호한다. 그러나 진실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에 있다. 적게 먹되 영양 균형을 갖춰 먹으면 된다. 나머지는 운동의 몫이다. 식단만 바꾼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다른 면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BBC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가 식품 생산에서 나오는데 이 중 24%가 음식물 쓰레기 때문이다.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업사이클링으로 부산물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포장재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사용하는 게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식품 손실을 줄이는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소비자로서 우리는 적게 먹돼 있는 건 다 먹어야 한다. 사과 껍질을 깎아내고 속살만 먹는 습관도 이제는 재고해 볼 때이다.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꿔 먹는 걸로 만족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환경에 영향이 큰 소비를 늘리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 리바운드 효과를 기억하자. 다른 동물은 야생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야 한다. 인간은 마트에서 카트를 끌며 먹을 거리를 집어담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역시 지구 환경의 일부이며 다른 생물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만 아니라 지구의 건강을 위해서도 적게 먹자. 그런 소식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